반갑습니다. 물교 서기매교당 최광식 교무입니다.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아주 오랜만에 저랑 아주 깊은 친구를 만났어요. 늘 저와 함께 있는데 제가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그림자입니다. 어릴 때는 그림자를 보면서 강아지나 나비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보면서 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그림자가 나한테 있었나 할 정도로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자도 있지만 마음에 있는 그림자를요.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정당한 명분을 앞세워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제 모습 뒤에는 욕심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오랜 친구를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고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빛이 대상을 향했을 때 그 대상 뒤로 보이게 되는 것이 그림자죠. 이는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빛은 보는 마음이고 대상은 보이는 마음입니다. 보이는 마음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마음의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자의 모양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쁨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선한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악한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 공부를 심리학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그림자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그림자를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자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습입니다. 이 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외면의 나, 육신, 육과, 그리고 내면의 나, 영,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나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있는데 몸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면의 나의 모습 가운데 투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빛에 비추어졌을 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투명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흔적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에 흥미라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흥미로운 것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자극적인 것일수록 그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훌훌 털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것은 마음에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대상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어떤 점성과 같은 그런 것이 없어서 머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꾸만 생각이 난다? 이것은 마음에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대상에 머물렀는데 그 마음이 뭔가 맑지 못해서 어떤 점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 머문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흔적이 남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정보가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이
자주 다녀서 즐겨 다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격이나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관점에 따라서 마음 공부의 목적을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마음을 잘 활용해서 마음의 길을 잘 내자, 좋은 인격을 양성하자. 두 번째로 마음의 자유를 얻자, 마음의 점성을 없애고 맑히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흔적없이 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과거의 일에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미래의 일에는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흔적없이 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끔 한다는 것이고, 또 이건 어찌 보면 인생을 기적과 같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생기는 오류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 있지 못하게 하는 맑지 못한 나의 마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닌데,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모습은 다 쳐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자를 부정하고 밝게 비추어지는 모습만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괴롭죠. 옳다고 생각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늘 부정되는 삶이 그려질 텐데 안 괴로울 턱이 있나요? 불교의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심지무란 위지정, 심지무치 위지해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내 원래 마음의 근본은 어지러움이 없어서 이를 고요함이라고 한다. 내 원래 마음의 근본은 어리석음이 없어서 지혜라고 부른다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원래 내 마음을 목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어기제들이 나타났을까요? 이 방어기제들을 불교에서는 법상이라고 불렀고, 이 법상이 없다, 방어기제가 없다라는 상을 비법상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방어기제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이 필요했고, 스승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 공간을 찾아가야 하니 그에 따라 시간의 제약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1900년도 초에 승려도 아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작용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원래 없다라는 근본적인 마음과 더불어서 있어지는 현상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하고 그간 있어왔던 방어기제의 위험 요소들을 없게 한 것입니다. 공부를 위해 원래 없다가 나의 모습이었기에 그 이외의 모습인 나를 부정하던 공부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는 현상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공부를 만든 것이죠. 물론 근본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이 없으면 현상도 없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상이 없는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이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그르다. 옳다는 나의 모습과 옳지 못하다는 나의 모습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부. 옳다는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나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공부. 옳다는 마음과 옳지 않다는 마음이 모두 승리를 얻는 공부. 마음도 편안하고 현실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공부. 현실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그런 것을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원불교에서는 법강학마라고 부르고, 원불교는 그런 공부의 상태를 4번째 등급으로 삼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요점을 말하자면 있어지는 마음에 대한 수용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무시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어떤 다른 사람도 알아주기가 힘들고 그 아픔을 또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죠. 경쟁을 유도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누군가를 뛰어넘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은 꽁꽁 싸매서 저편에 어딘가로 숨겨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숨겨진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꽁꽁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상처를 입거나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큰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듬어주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마음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오늘은 신비상자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촉감을 통해서 무슨 물건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상상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추리해보고 그런 상상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상자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상자의 준비물로는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와 아이들이 맞힐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건들은 아이들이 쉽게 맞힐 수 있는 물건과 더불어 맞히기 헷갈리는 물건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자에 손을 넣고 그 상자 안의 물건을 만져보게끔 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무엇인지 모를 그 물건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물건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응용해서 서로 누가 많이 맞히나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일반적인 놀이 방식인데요. 이 다음부터가 이 놀이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맞췄을 때, 또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맞췄을 때 칭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무의식적인 경쟁과 승리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다른 대답을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대답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들어보고, 아, 이러이러해서 땡땡이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은 식으로 아이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고정되지 않은 사고가 경쟁과 또 정답으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게 해주고, 맞추지 못한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놀이가 아이들에게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라는 식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생각하였구나,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은, 그리고 창의력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를 알아가면서 답, 정답, 옳음 등을 쫓아가게 되고 사고가 정형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처럼요. 어떤 면으로 보면 다시 1이 될 수도, 0이 될 수도, 3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둘이 만나 새로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만나 사라지게 될 수도 있고, 둘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